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기기 두 번째 장인 변압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입니다. 자, 변압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변압기라는 말.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T, R 이렇게도 표기를 하게 되죠. 변압기는 좀 재미있는 기계인데, 자, 이 변압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전기를 집어넣는 입력측이 있고 이쪽이 전기가 나오는 출력측이 있을 때, 자, 입력측과 출력측의 전압이 서로 다른 기계가 되는 거죠. 입력측에서 전기를 넣은 것보다 출력 측의 전기가 더 높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승압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업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입력 측보다 오히려 출력 측의 전압이 더 낮게 나오게 되면요. 이걸 우리가 강압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운 트랜스포머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기계는 뭐예요? 그래서 승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하는 쪽, 전원과 연결된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쪽을 우리가 2차 측, 부하와 연결된 쪽을 2차 측이라고 하게 되는데,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변압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변압기는 일단 첫 번째 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심은 철 덩어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왜 철 덩어리가 되어 있느냐? 투자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철 덩어리에다가 코일을 감게 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게 감았지만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감고 여기다가 교류 전원을 연결하게 되죠. 전원이 연결된 쪽 1차 측. 다음에 자, 이렇게 감게 됩니다. 감는 방향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을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서로 상쇄되는, 서로 이제 대칭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부하 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지 않고 서로 더해지는 것은 가극성인데 우리나라 표준은 이런 감극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속 파이가 자, 이렇게 철심을 타고서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누설 자속인 애들도 있죠. 걔네들은 이제 손실이고요. 그쵸?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2차 측 코일과 만나게 될 때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이야.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 이쪽에 N극이 되게 되니까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또 반대로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이고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즉 1차 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2차 측에서 그대로 주파수 그대로 가져와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내가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쉽습니다. 1차 측에 있는 권선과 2차 측에 있는 권선의 권수 몇 번 감았느냐가 중요하게 돼요. 여기 예를 들어 10번 감았어요. 이쪽에 20번 감다 봐요. 그러면은 2배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10번 감았어요. 이쪽 100번 감게 되면요. 10배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여기 100번 감았어요. 이쪽 10번 감았어요. 그러면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압은 그래서 권수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권수비라는 게 나왔구나. 권수비 A는 어떻게 돼요? 1차 측의 권수를 N1, 2차 측의 권수를 N2, 1차 측의 전압을 V1, 2차 측의 전압을 V2라고 하게 되면은 N2분의 N1은 V2분의 V1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100V를 주고 10번 감고 여기를 20번 감게 되면은 전압이 200V가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반대로 I1 분의 I2가 돼서 전류는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를 예를 들어 제가 100번 감았어요. 자, 이쪽을 200번 감았습니다. 권수는 몇 배가 된 거예요? 권수는 2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2배로 높아진 거죠. 그럼 여기에 100V를 주게 되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200V가 된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가 5A가 되면요. 자, 이거는 2.5A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력 P는 어떻게 돼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여기는 500VA 되고요. 이쪽도 200 곱하기 2.5 하니까 500VA 되죠. 전력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전력까지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는 변력기가 됐겠죠. 하지만 압력만 바뀌기 때문에 변압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서요. 자, 각 저항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R2분의 R1을 이렇게 루트 씌워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권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거요? 권수비.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식 한번 보시고요. 1차 측에 유도되는 기전력, 여기서 4.44 F1 N1 phi m, 그 다음 이쪽에 4.44 F2 N2 phi 2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변압기의 등가회로라고 되어 있죠. 변압기의 등가회로는 이 변압기가 사실 여기서 전기를 주게 되면은요, 이 전기가 자기로 바뀌고 이 자기가 다시 전기로 바뀌게 되는 전자 유도 현상,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가 여기 막 통하는 건 아니에요. 2차 측으로. 전기적으로는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건데 이것을 마치 전기 회로로 짜잔 하고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변압기의 극성. 지금 여기 그림처럼 되어 있지. 이걸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이 이 안쪽으로 해서 반대로 감겼다라고 하면은 더할 가짜를 써서 가극성. 우리나라 표준은 이 감극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전격, 손실, 그리고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변압기의 기본 원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변압기의 기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압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전압비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의 비율, 그리고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의 비율, 그 다음에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의 비율을 우리가 권수비 혹은 변압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변압기의 전격 손실 효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변압기의 전격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게 되냐? 변압기의 전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즉 변압기의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변압기가 용량이 10kV 암페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kV 암페어, 즉 10,000V 암페어. 10,000V랑 암페어를 곱했을 때 10,000만큼의 전력을 변환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변압기의 용량도 큰 것이고 전격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압기의 용량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할 때 변압기의 1차 측이 있고 변압기의 2차 측이 있죠. 자, 이렇게 TR이 있게 되면 변압기의 2차 측이 있는데 변압기의 용량은 2차 측의 전압과 2차 측의 전류의 곱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1차 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실을 뺀 것이 2차 측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전격 용량이라고 돼 있어서 전격 2차 전압과 전격 2차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전격 전압은 전격 2차 전압에다가 권수비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차 전압이 되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전격 전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압기의 효율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류 전동기를 할 때 일반적인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실측 효율은 변압기의 입력
분의 자,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실측 효율이죠. 그런데 이 실측 효율은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약정된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규약 효율을 사용할 때에는 발전기는 전기를 빼내는 거라서 출력이 2번 나와야 된다고 했고,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이 2번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변압기는 전기를 집어 넣기도 하고 전기를 빼기도 하니까 어떤 게 2번 나와야 될지 도통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변압기에서 출력되는 전기죠. 그래서 출력이 2번 나오면 됩니다. 자, 위에는 그대로 자, 출력이 들어가고요. 아래는 여기가 바로 출력 플러스 손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리손과 동손이 같을 때 뭐 최대 효율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잠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자, 효율을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효율을 높이자예요. 효율을 한번 높여보고 싶어요. 효율을 높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력분의 출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입력을 출력에 비해서 크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출력에 비해서 입력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출력을 더 많이 뽑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실을 줄이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계부 써보셨나요? 가계부 쓸 적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수입이 있고요. 돈을 벌게 되고, 자, 이쪽이 지출이 있게 되고, 자, 그 다음 나머지를 우리가 저축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가계부를 쓸 때 내가 저축을 많이 하고 싶다면 그러면은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줄여야 되는 거죠. 물론 돈을 많이 벌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 셀러리맨의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저금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출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봅니다. 즉 가계부를 써서 지출 내역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 내역에 어떤 지출이 있느냐? 자, 1번 고정 지출.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보험료 같은 거, 보험료, 뭐 방세, 뭐 교통비. 이런 거 내가 좀처럼 줄이지를 못하겠어. 내가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비.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거예요. 주로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고정 지출이죠. 하지만 가변 지출도 있죠. 가변 지출. 예를 들어 뭐 유흥비. 그 다음에 뭐 기분으로 막 냈어. 무슨 뭐 선물비. 갑자기 막.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한 건데,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하면은 지출을 줄이는 건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지출과 가변 지출 중에 가변 지출을 최대한 한번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계부의 기본 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에서도 똑같아요. 변압기에서도 똑같아요. 자, 잘 보십시오. 변압기도 전기적인 에너지가 이 기계로 들어오는 입력이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실이 있게 됩니다. 변압기에서도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이 변압기의 손실이 2가지 손실로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 고정손. 고정손실인데 그냥 줄여서 이제 고정손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손과 가변손. 고정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전기를 많이 쓰든지 적게 쓰든지 손실이 항상 일정한 거, 일단 기본 요금 내는 거. 여러분들이 전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일단 우리가 전기 기본 요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 요금처럼 고정손은 출력이 크든 작든 일정한 것. 이걸 우리가 고정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고정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무부하 손이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가변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동손입니다. 구리에서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 그래서 부하손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변압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철 덩어리에다가 구리를 감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리를 감는 것이기 때문에 전류를 만약에 통했을 때 이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겠죠. 어떤 거? 동손. 구리가 저항 성분이니까 여기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자속이 철을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자기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이게 바로 철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손과 철손을 합치게 되면은 변압기의 일반적인 손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변압기가 여러분 만져보게 되면은 따뜻해요. 따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동손과 철손이 열의 형태로 분산되기 때문에, 발산되기 때문에 따뜻한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동손을 줄이자? 그럼 동손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적게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철손, 이 철에서 생기는 손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철손. 철손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 히스테리시스손. 그 다음에 와류. 우리나라 말로 맴돌이 전류 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책 보시게 되면은 변압기의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고정손에 마찰손, 풍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변압기 손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회전기기, 발전기나 전동기의 손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거기 히스테리시스손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손은 어떻게 계산돼요? pH는 K 어떤 상수와 그 다음에 주파수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는 1.6에서 제곱입니다. 스테이메츠식이라고 해가지고 1.6에서 2, 그러니까 실험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곡선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보시죠. 제가 만약에 전원을 여기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전원을 넣게 되면은 자속 파이가 발생하죠. 자, 이것은 뭐냐? 전류를 점점 세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자속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자속 밀도라고 하고 여기를 H, 즉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수록 자속 밀도도 올라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쭉 올라가게 된다. 처음에는 그 속도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쭉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 포화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원이 딱 끊어졌다고 한번 해보죠. 딱 끊어지게 되면은 자기장이 완전히 한 번에 없어질까요? 여러분, 전자석이 제가 전원을 넣었을 때 전자석이 만들어지지만 그때 전원을 끊었을 때 바로 전자석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속이 완전히 0이 되지 않게 일정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전거 바퀴를 손으로 막 돌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발로 굴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로 막 굴르는데 발을 딱 떼었다고 해서 자전거가 딱 멈추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이 부분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이름은 뭐 쉽네요. 그렇죠? 잔류자기. 자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잔류자기가 좀 남아있는데, 자, 반대편에서 이제 다음 주기에서 이쪽 플러스가 되고 이쪽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속이 나오게 될 때, 자속 파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원래 있던 녀석과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 파란색으로 자속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왔던 방향을 상쇄하기 위한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이제 자기장이 0이 됐다가 이제 파란색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돼서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자기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전원이 끊겼어요. 왜냐하면 또 교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끊어지게 되면은 이 파란색도 바로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남게 되는 거죠. 잔류자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원래의 사이클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형태, 여기 자속 밀도와 만나는 점, 바로 이 점은요 잔류자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잔류자기를 없애는 그 자기장의 세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자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가 보자력이에요.
이런 곡선의 모양을 우리가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그래요. 이 면적의 크기가 손실을 나타내고 잔류자기를 조금 더 줄이면 줄일수록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구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구성. 종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속 밀도를 의미한다. 횡축,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한다. 이걸 우리가 BH 곡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속 밀도, 자기장의 세기. 다음에 종축과 만나는 점이 무슨 뜻이냐? 잔류자기. 횡축과 만나는 점이 무슨 뜻이냐? 보자력.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횡, 보, 종, 잔 이렇게도 외웁니다. 횡축과 만나는 점이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이 잔류자기.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횡, 보, 종, 잔. 따라 해보죠. 횡, 보, 종, 잔. 어떻게? 횡, 보, 종, 잔. 횡축과 만나는 점이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이 잔류자기. 그러면은 이런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왜 발생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속을 서로 상쇄하는 그 힘 때문에, 서로 상쇄되려고 하는 힘 때문에. 자, 그래서 주파수에는 비례하게 되고요. 최대 자속 밀도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다음에 맴돌이 전류. 이 맴돌이 전류는 또 뭐냐? 이거는 에디 커런트라고 해서 B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상수, 그 다음에 주파수의 제곱, 그 다음에 철판의 두께의 제곱, 최대 자속 밀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 자, 이 맴돌이 손은 뭐냐면은 이 철판이 한 장이 아니라 철 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철 덩어리예요. 철 덩어리가 자,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에 전선을 감아서 건선을 감아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밖으로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장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자속에서 서로 자속 주변에 이 전류가 맴도는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류가 자속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도 긴 수영장에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한 명이 여기 지나갈 때 주변에 이렇게 파도가 만들어지니까 옆에 사람이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에다가 부표 같은 걸 이렇게 띄워놔요. 그러면은 이쪽에 한쪽에 있는 사람의 물결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을 한 덩어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철판을 여러 장 이렇게 슬라이스 나눠 가지고 겹쳐 놓게 됩니다. 일종의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차선, 수영장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레인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자속 파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주변의 자기장이 옆에 이 주변에 만들어진 전류가 옆에 있는 다른 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와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T, 철판의 두께예요. 철판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겁니다. 철판의 두께를 반으로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와류손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갑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은 철손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철손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와류손은 약 철손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는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이 잔류자기를 줄이는데 100% 철을 쓰는 게 아니라 규소가 들어있는 규소 강판을 사용해서 히스테리시스를 줄이게 됩니다. 다음에 와류손을 줄이는 건요. 철판을 얇게 썰어서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걸 우리가 철판을 성층한다고 합니다. 얇게 썰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이런 철 덩어리를 보게 되면은 얇게 썰은 철판을 여러 개 쌓아서 리벳으로 딱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여기서 꼭 한 문제 나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문제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횡보종잔, 자속밀도, 자기장의 세기.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규소강판을 사용한다.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성층한다. 그러면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하는 이유는 뭐냐?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규소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는 뭐냐?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쨌든 최대 효율은 철손과 동손,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 전압이 이런 문제 나와요. 전압이 일정할 때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거기 교재에 있네요. 전압이 일정할 경우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히스테리스손이 감소돼서 철손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만 보기에는 아니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히스테리스손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곱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최대 전압이 일정할 때는요. 최대 자속 밀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최대 자속 밀도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폭이 더 커져요. 그래서 손실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 맴돌이 손에서요. 자, 그래서 밑에 부하 손실의 측정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하 손실을 어떻게 측정하게 되느냐? 이 변압기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2차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하는 거를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을 연결한 상태에서 시험하는 거를 우리가 단락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단락 시험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2차 측을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1차 측에다가 슬라이닥스라고 하는 걸 넣어서 전압을 조금씩 올립니다. 전압을 조금씩 올려서 여기 단락 상태니까 급격하게 전격 전류가 흐르거든요. 급격하게 정상 상태의 전류가 흘렀을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때의 손실은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 시험,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으로 단락 시험의 결과로부터 권선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 있다. 변압기의 등가회로 작성을 하기 위한 시험. 자, 여기다 밑줄 하나 치십시오. 무부하 시험에다가 어드미턴스랑 철손 같은 걸 알 수 있고, 단락 시험이나 권선 저항 측정으로는 1, 2차 저항이나 동손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다. 자, 변압기 시험 및 보수, 변압기를 테스트하는 방법. 우리가 실부하 시험, 실부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실제로 10kVA짜리라고 하면은 10kg의 부하를 여기다가 걸고서 테스트하는 거죠. 실부하 시험 가장 좋은데 전력 소비가 많겠죠. 그렇죠? 가상의 상황인데. 그리고 반환부하법,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인 철손과 구리 속판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반환부하법에다가 별표 치십시오. 반환부하법.